주말 내내 안녕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이 주말 내내 물폭탄으로 인한 수해 소식에 이어서 밤사이에 총기 사고 소식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제총을 발사해서 숨졌다고 하는데 집 안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끊기고 쓸리고 묻혔다. 다리가 끊겼고요. 편의점과 집은 그대로 쓸려 내려갔고 마을이 통째로 묻혔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우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려 닷새 동안 폭우가 이어졌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닷새간 한반도를 핥긴 괴물폭우였다. 그냥 폭우가 아니라 괴물폭우다라는 얘기가 좀 같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17명 사망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들려온 소식, 포천에서 또 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전국 이 수해로 인한 이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비 피해 소식도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표절 이진숙 지명 철회, 갑질 강선우 임명 강행.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표절 논란이 일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일었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절보다 갑질이 덜 중하다는 건지 아니면 후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의 차이인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특검, 윤 재구속 9일 만에 기소, 외환 수사도 속도.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인 토요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9일 만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막바로 그냥 기소를 했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 이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외환죄 관련입니다. 현재 외환죄가 이게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외환죄 관련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일본 열린여당 참의원 과반 실패할 것 같다. 실패한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과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 열린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여당이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 총리가 사퇴를 하곤 하는데 이시바 총리 사퇴할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추측컨대 아마도 열린여당을 좀 더 확대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라는 이런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 요즘에 좀 곳곳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1일이죠. 네, 오늘부터 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요일제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다라고 진즉에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요일에 따라 내 이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거 잘 염두에 두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이 뉴스 총각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8명) 사망입니다. 네, 저희 지금 자꾸 이 숨진 소식만 전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닷새간 한반도 핥힌 괴물폭우 17명 사망이라고 나왔지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포천에서 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전국적으로 9명이 이 폭우로 인해 실종이 된 그런 상태다라는 건데, 저 인명피해 현황 같이 볼까요?
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오산, 포천, 가평, 당진, 서산, 광주, 산청 전국에 걸쳐서 모두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발생은 오산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충청도 쪽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광주도 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주말 동안 얘기가 나왔던 게 산청이죠.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면서 산청 그리고 가평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가평 사망 2, 실종 4입니다. 그리고 산청 사망 10, 실종 4.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 실종자 1명으로 집계가 됐었던 이 포천이 현재 사망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18명의 사망자 중에 절반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곳이 바로 산청이죠. 네, 이 산청에 저 이장님 지금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이장님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는데 18명이나 숨질 만한 이 정도의 비인 거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네. 일단 기상청에서 72mm, 1시간에 72mm 또는 네. 1시간에 30에서 또 3시간에 약 90mm가 누적됐을 때 요걸 이제 극한호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형태의 그런 극한호우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약 한 80mm, 시간당 한 80mm 정도가 오면요. 여기 있는 이제 흙에 있는 수분 포화량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지금 17일에 하루 1시간에 101mm 같고요. 그다음에 네. 19일 하루에도 300mm 같고 누적 793.5mm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 전체의 대피 명령이 내려질 정도의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산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농촌 지역이고 또 여기에 그때 특히나 이제 그 저번에 경북 경남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제 직격탄을 맞은 지역입니다. 네. 또 여기는 이제 지리산 인접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천이 또 범람을 했고요. 이런 모든 이런 그러니까 누적 강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배수량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흙에서 토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분 양도 결국은 이런 뭐 산사태라든지 또는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게 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지금 배수의 속도를 이기지 못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좀 피해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번에 피해를 보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 가평도 그렇고요. 산청도 그렇고요. 산사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명 피해가 좀 상당히 난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가평이나 산청 말고도 다른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산이거든요. 어차피 다 산인데 왜 유독 가평, 산청 여기에서 이렇게 피해가 많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국내 산림의 65% 정도가 급경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급경사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폭우가 왔을 때 이 급경사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서 급류로 이제 바뀌어버리고 네. 이 급류들이 이제 토사와 같이 밀려 내려오는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네. 이번 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죠. 이 지금 왔던 강수량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고 위쪽에서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왔는데 네. 이게 둘이 충돌해서 싸우는 중이었어요. 네. 이 싸우는 중간에 이제 압축된 구름대가 있었고 그 압축된 구름대가 이제 수요일경쯤에는 이제 광주 충남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일요일쯤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온 부분이 이제 산청 쪽이었고 또 올라간 쪽에 있던 것이 이제 가평 쪽에 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압축된 구름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비를 내리게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산청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이제 급경사지 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급경사산이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한 25도에서 40도 정도가 돼요. 이런 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 급속히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대피하기도 전에 이 지금 급류라든지 산사태가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식생도 문제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조성됐던 그 노령목들이 있는데 네. 이게 괴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사태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뿌리들이 이 토양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지금 산림이 지금 경북 산불에서 다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나무에서 잡아줄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죠. 흙이 아하. 그냥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뭐 지금 아까 경사로가 심한 그런 산이 결국은 수분 포화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지금 뭐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들의 그 토질이 네. 마사토 이렇게 쉽게 부서지면서 그 물을 머금으면 응집력이 낮아지는 그런 그 흙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을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면 네.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5년 단위로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이걸 연 2회를 점검을 해줘요. 그리고 점검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뭐 보강해야 될 부분, 뭐 지적할 부분,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지금 이번에 산청과 가평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리 지정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우가 왔다라고 해도 네. 어느 정도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산청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쵸. 경남, 경북에 산불이 다 같이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북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경북 같은 경우는 선제적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지금 전 경남 산청이 좀 아쉬웠던 게 네. 선제적 대피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선제적 대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군 전체의 대피 대피령. 명령이 내려진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심각한 일인데 그게 오후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죠. 이거를 더 빨리 좀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 뭐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 좋겠지만 혹시 네. 모르는 또 그런 안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 대피 명령만 좀 빨리 발령을 했다면 경북은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경남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좀 뭐 그런 좀 뭐 아쉬움이 있죠. 저도. 예.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그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 그 동아일보 그래픽 같이 좀 볼까요? 네. 그 그래픽을 좀 같이 보면 동아일보 그래픽이요. 네.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 요겁니다. 네. 보면 일단 비가 많이 왔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다시 여기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비가 많이 왔고 지형도 좀 이 경사가 심했었다. 진짜 흘러내리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이 노령목이 다 괴사되고 산불 때문에 이게 뿌리가 좀 자빠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토질도 이게 잘 부서지는 마사토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대피했었더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 인명 피해는 적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 저희가 강수, 지형, 식생, 토질 요 4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글쎄 이거는 뭐 미리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빨리 대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산청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산청은 지리산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리산 지역이 또 급경사지기 때문에 이게 토사라든지 급류가 순식간에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고 거기 지금 강수량이 누적 793mm, 약 800mm 가까운 강수량이었다면 네. 그 2018년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거기서 보면
과연 시간당 몇 미리의 산사태가 발생하냐를 실험했는데 75.2mm의 비가 내리는 그런 실험 설계를 했더니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시간에 약 80mm 정도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적 이틀 200mm 이상, 그러니까 시간당 30mm 이상, 또 하루에 한 100mm, 그 누적 200mm 이상이 내리면 네.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 위기 경보를 4단계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이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대피 명령을 내리게 돼요.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게 우리가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뭐 재난안전 문자라고 CBS라고 하거든요. 이제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네. 그다음에 마을 방송으로 또 이제 그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뭐 그 대피지로 이동을 하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산청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대피 명령이 좀 늦은 것이 아쉬웠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펜션에서 사고가 좀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펜션에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해요. 사실은 네. 갈 수밖에 없고. 네. 직장인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날 뭐 예약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이런 천재지변에 또 예약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뭐 그다음 가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높진 않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개발한 아까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깎아낸 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사실 약간 이렇게 지리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니지만 이런 그 누적 강수량이 굉장히 축적이 되면 이런 얕은 산에서도 충분히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시간당 76mm가 내렸었고요. 네. 누적이 197.5mm, 약 한 200mm 정도가 내렸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내렸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사실 가평의 펜션, 캠핑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중앙일보 4면 같이 볼까요? 네. 새벽에 꽝 소리 뒤에 산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평 캠핑 일가족을 그 무너진 산사태가 다시 덮쳤다라는 건데, 근데 교수님, 네. 그 흔히 드는 생각이 산사태가 날 때는 꽝 소리가 난다라고도 많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꽝 소리가 나면은 이건 대피하기 이미 늦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사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피하셔야죠. 이미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에 있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거기 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오신 상태에서 건물에 반대쪽에 있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이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구조 요청을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몸을 숨기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산사태에는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쿵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땅이 울리면서 산비탈에서 이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갑자기 솟아올라요. 이러면 이건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 나무는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는데 네.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땅이 흔들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럴 때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들이 내려올 때 이건 이미 또 산사태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산비탈에서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올 때 이것도 다 산사태의 징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빨리 하산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높은 곳이라든지 높은 곳의 건물로 올라가셔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 잘 들으셨죠? 산사태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꽝 소리가 나고 아이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빨리 낮은 지대로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보이면 이 꽝 소리가 나든 말든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되는 거겠죠.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폭우는 거의 이제 끝물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이 폭우가 몰려간 자리에 이제 폭염이 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또 기상청에서 얘기하길 한반도가 또 열돔에 갇힐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이제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열돔에 갇힌 이 낮 기온 35도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폭염이 또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칫 또 어르신들 복구한다고 쓰러지실까 봐 좀 우려가 되는데 함께하는 봉사의 손길이 상당히 좀 절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의원 불패, 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표절 이진숙 지명 철회, 갑질 강선우 임명 강행.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 표절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있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라고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표절과 갑질 중 표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중을 따질 때. 글쎄 이것을 뭐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뭐 따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판단을 하셨고 네. 그 가운데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여론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무수석은 오늘도 아침에 인터뷰에서 발표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여러 찬반 양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처리하는 것으로 네.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표절이 더 나쁘냐, 갑질이 더 나쁜 거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보면 여기서는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할 땐 우리가 지명 철회라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진 사퇴의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방법을 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후보자 본인이 나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과오라든지 부족함을 내가 국민 앞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내 명예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만큼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원래 뭐 이렇게 크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고 사실은 엉겁결에 끌려 들어와서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지금 이런 약간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불러들인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본다면 사실 이진수 후보자가 버텼고 여기에 지명 철회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러면 임명권자가 직접 본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인사 취소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는데 이진수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한다면 한간에는 그러면 대통령은 내심 임명을 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한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반대로는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쪽에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나는 계속 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매듭을 푸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이 지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명 처리랑 좀 더 강수로 여론을 좀 다독이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 동아일보의 제목 뒤에 이런 게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아니고가 큰 주요한 이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아까 이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두 사람의 차이는 여론이 더 이진숙 후보가 더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여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은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진수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할 것이다. 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한데, 강선우 후보자는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게중심은 사실은 강 후보자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인사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진수 후보자를 만약에 강행한다? 그거는 아예 뭐 노뇌였던 것이고,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게 측근이고 2부 자리까지 깔아줬던 강선우 후보자를 결국 데려가느냐, 아니면은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잘라내느냐인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글쎄요.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어서 저희가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현역이게 아니냐를 되게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으로 보이고, 사실상 전문성으로 따진다면요. 아무리 그래도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이진수 후보자가 조금이나마 전문성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무슨 여성이나 가족에 관련해서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겠죠. 강선우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그립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 현역 감싸기를 한 것이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면에서 통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통과했다, 네.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아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진숙 후보자가 전문성 때문에 낙마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보다는 계속 이 교육, 이 교수로 있었던 이진숙 후보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일보 3면 기사가 이게 있었죠.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3면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성 못 보여준 이진숙 낙마, 의원 불패 강선우 지켰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뭔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낙마를 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강선우 의원은 전문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지금 윤주진 위원님 같은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 지명까지 철회된 마당에 네. 개인의 또 명예가 있어서 제가 좀 비판하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전문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교육부 장관에게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문제, 또는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교육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마저도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뭐 자녀의 그 해외 유학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논문에 대한 표절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에 대한 철학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때 굉장히 인식이 좀 깊었다라는 것이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그 뭐 특별히 지금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위에 대해서 특히 뭐 가족학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강의의 경력도 있고요. 또 이 여가위가 여성가족부가 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소위 태움 방지법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입법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지금 시작할 텐데 네. 임명하게 되는 가장 큰 그 요인 이것을 보면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토요일 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또 김병기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과의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설파했고 또 이 그 민주당의 김병기 그 의원 같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두 분이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혹을 해명했다라는 네.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여당 지도부의 이 의견이 강선우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들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종합적으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이건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여당 지도부는 강경하게 이거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요 앞서서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선 이례적으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고 일부터 실명을 자기가 공개를 하면서까지 얘기한 보좌진도 있었어요. 그럼 여당 지도부를 보좌하는 보좌진 협의회와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데 당내에선 이게 갈등이나 논란으로도 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논란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는 있죠. 네. 이번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나온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 특히 그 관계가 일방적인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수면으로 떠올랐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협의회장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충분히 마련해 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발언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엄호하려고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을 하되 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선우 후보가 그리고 지가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해당 어떻게 보면 의원 갑질이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6면 같이 볼까요? 강선우 임명하냐 묻자 우상호 그렇다. 아까 저희 직접 들어봤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 같다라는 중앙일보의 해석도 지금 뒤에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부담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살짝 볼까요? 밑줄. 여권 고위 관계자 강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방송 토론팀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 강 후보자에게 낭만은 곧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라고 전했다. 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지금 기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칫 내가 여기서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를 권유를 하면 강선우 후보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날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강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 이제 약 3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하면 네. 이것은 장관 후보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천까지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줄타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현역 의원들은 이제 모든 관심사는 다음 공천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안 주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날렸을 때 이것이 갖는 상징성, 네. 이것은 결국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연판장 사태를 얼마나 비난했었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배드캅 국캅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임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비판적으로 얘기했었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충분히 국민의힘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여성단체 나서가지고 반대했어요. 당연히 민주당 내부 기류는 강선우 후보 불가론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상한 지라시들이 많이 돌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기류가 바뀌었다, 미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당이 먼저 나서서 이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역할극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서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지 결코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저는 결국은 내가 임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반기를 든다? 용납할 수 없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국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인 거지 여당의 의견이 뭐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재명 정부 5년에서 첫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낙마를 하는 거, 현역 의원들 심지어 낙마를 하는 거, 이거는 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김준욱 대변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임명 강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그렇다면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뭐 전혀 뭐 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정무수석께서 어제 인사 발표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고 11명 중에서 한 명만 지명을 철회한 것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물론 강선우 후보자는 보이는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의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부정적 여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담이겠지만 본인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그 부정적 여론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떤 이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오늘부터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이제 지명이 철회된 한 분을 제외하고 임명이 안 된 10명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한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격렬하게 저항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정상적인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책임감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다소 좀 부족하고 또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리신 결정이니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오늘 원내대표들께서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으로 좀 이 보고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동의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짧게 국민의힘 동의할까요?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대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강선 후보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강선 후보자가 여기서 나는 대통령의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까지 확인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요, 그동안 있었던 갑질 논란 다 용서됩니다. 예, 강선 후보자님 용기를 내십시오. 네. 지금 본의 아니게 강선호 후보에게 영상 편지를 쓰듯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 관련해서 강선호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기기가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김문수 전 후보죠. 김문수 전 후보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당권 도전 선언. 어제 오후 2시 김문수 후보가 저 당대표 선거에 나갑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개방하고 지금 만날 계획이 있는 거는 없고요. 뭐 얼마든지 또 저하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직전에 가장 좀 이 당내 이슈가 됐었던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열린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앞서서 전한길 씨가 뭐라 그랬냐? 나를 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저희 준비돼 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국힘은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윤 대통령을 품고 전환기를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네,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죠. 나를 품고 윤 전 대통령을 품어야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그 요 두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김문수 후보와 이 전한길 씨가 같이 손을 잡는 건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손을 잡기보다도 네.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지난번 대선에서 41%의 놀라운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분이 후보 과정,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다소 극단적인 주장과 거리를 뒀어요. 상당히 잘하셨던 거죠. 뭐 과거에 정광훈 목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누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그나마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던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전한길 씨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당내 당원들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겠죠. 네. 또 그들도 적지 않은 숫자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전한길에게도 열려 있고 한동훈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뭐 한동훈 후보는 아니고 나는 전한길이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다 열려 있다라는 게 전한길에게만 열려 있다는 아니고 전한길, 한동훈, 뭐 다른 사람들 다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 공평하게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와 전한길 씨를 같이 이 손잡고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친윤의 지지를 받고 지금 이 후보가 최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사실 그때의 친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한길 씨의 지지 그룹과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대잡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긴 합니다. 지금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의 입당을 혹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한길 씨가 좀 전에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본인은 윤석열 어게인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안방을 접수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편이 그 김문수 후보가 의지할 곳이 사실은 전한길 씨밖에 없다? 친윤 구주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어요. 한동훈, 안철수,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지금 이 현재의 소위 구주류라고 하는 이분들하고 일정하게 각을 세우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한길 씨를 오히려 당의 행사에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축사를 듣고자 뭐 줄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했다라고 하고 전한길 씨를 언급하는 것은 나는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6월 초에 대선 직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당대표 하라고요? 그건 나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가장 또 발빠르게 당권을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이렇게 도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한길 씨가 이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는 계륵과 같을 것이다. 전한길 씨를 한쪽에서는 품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아마도 이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키워드는 전한길을 품을 것이냐 쫓아낼 것이냐 하는 건 이 한 단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화두는 전한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와 전한길 씨가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친윤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일 텐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반탄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출마 찬탄 한동훈 나서나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 말고요. 반탄 그룹 쪽에서 장동혁 의원도 출마할 겁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23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나도 출마 선언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윤 쪽에서 반탄 쪽에서 김문수도 나오고 장동혁도 나오고 그럼 전한길 씨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지? 요 질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친한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친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를 할 거냐 현재로서는 장동혁을 지지할 거냐 묻더라고요. 아직 그걸 모른다. 좀 더 있어봐야 된다. 친윤 당대표로 나온 후보들 중에 전부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윤석열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요 그러면은 당원들을 전부 데리고 탈당해서 창당하거나 아니면은 전한길에 나가야죠. 네. 지금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물어본다. 김문수랑 장동혁 중에 누구 지지할 건지 물어본다. 근데 아직 못 정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기본적으로 윤주진 위원님. 예. 친윤에서는 그러면
교통 정리를 안 한 상태인 거냐? 김문수도 나오고 장동혁도 나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복기해 보면 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친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사태도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오히려 친윤에서 나서서 했을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친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구주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른바 구주류 세력에서 나름대로 대표 선수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동혁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더더욱 전환기 씨와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것이 만약 김문수 후보가 반윤의 후보로 딱 프레임이 잡히는 순간에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내에서 그래도 친윤에 좀 더 성향이 있는 당원들이 장동혁 의원에게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누가 어부지리를 갖느냐? 바로 이제 이른바 한동훈계 혹은 안철수 후보 쪽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약간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전한길 씨와 장동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정통 보수에 가까운 분들, 여기에 이제 혁신이나 개혁을 말씀하시는 어떤 친한계, 이 사이에서 양쪽으로 다 저변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개방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아마 이제 순수한 어떤 그런 순혈적인 걸 더 좋아하시는 당원들은 네.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 상당히 활약했던 장동혁 의원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살짝 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이 다 나온다고 한다면 이 찬탄 쪽 이 주자들이 상당히 좀 어부지리적인 이 이득을 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탄 그룹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한동훈, 안철수.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입당 전환길 전대는 요거 말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전환길 씨는 이 전당대회는 못 나온다고 해요. 이 당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기한이 3개월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관건은 한동훈, 안철수인 거죠. 김문수 등판, 한한, 반구구 공동전선을 짜고 있는 것 같다. 두 사람 따로 만났다고 해요. 네. 그래도 만나서 오찬 회동, 당 극우화를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모습도 찰칵 지금 찍혔는데 저렇게 만나서 우리 당 어떡하죠?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의원만 만난 게 아니고요. 누굴 또 만났느냐?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났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다 뭔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나올지 말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나올지, 누구를 밀어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아직 며칠 동안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왔던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 또는 뭐 유승민 의원과의 회동 말고도 지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그쵸.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이 반탄파에서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정리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참여 쪽이 조금 더 높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참여하는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냐 하지만 좀 시간이 좀 더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인물, 네, 김의겸 전 의원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 제가 왜 나왔는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의 김의겸, 인사혁신처장의 최동석이라고 어제 인사가 났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 인사에 내가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예요.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 분, 김의겸 청장, 최동석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었던 분입니다. 그거 거짓인 게 드러나서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당한 행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설마 국민들 화나라고 이렇게 모은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한동훈 두 사람 사실 법사위에서 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요 얘기로 한참 고성이 오갔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저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이 얘기를 이 틈틈이 한 번씩 나오는 지금 목소리입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본인이 잘못 이 얘기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로 인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는 이 김의겸 전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새만금이 지금 그 개발을 착수 시작한 지 오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의겸 의원이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나름 상당한 역량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제보를 받고 그런 제보들을 어느 정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질문을 공개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짜뉴스일 수는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정 활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가짜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 저는 뭐 있다고 보고요. 그건 최종적인 인사권자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의정 활동 전체, 언론인으로서 활동 전체 이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아마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논평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